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 강사입니다. 자, 투자론이 어려운 이유는 투자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분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것이지 나머지는 단순 암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논점 중에 시험에 꼭 지문 한두 개씩 나오는 것들 몰아서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볼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수익과 위험, 그 다음에 투자 결정 이론으로 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리고 위험의 관리로 뭐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것들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빵꾸노트 22번입니다. 22번. 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지분 수익률이 늘어나는 경우가 정의 지렛대고 감소하는 경우가 부의 지렛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타인 자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분 수익률을 늘리고자 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어요.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뭔 놈 이렇게 수익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투자가 종합이나 총자본 이런 게 붙어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찾아내라. 수익률이구나. 그리고 이 수익률은 뭐하고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지분 수익률은 아니구나. 전체적인 투자를 통해서 얻은 전체적인 수익률이구나. 이것만 파악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익률을 투자로부터 얻은 이 수익률을 은행과 내가 나눠 가져가는데 누구의 목을 낮추면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낮추면 내 목이 올라간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내가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지렛대 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렛대 효과는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저당 수익률 또는 대출금리, 주로 저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당 수익률이 어때야 됩니까? 그럼 그냥 낮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낮아야 된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면, 즉 대출금리가 낮다면 은행을 더 우려먹어야죠. 은행을 더. 그러니까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다른 말로 대출 금액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지렛대 효과에서 위험이 이렇게 나와요. 위험이 나오면 그냥 100%볼 필요 없다. 뒤쪽은 증가한다. 왜? 타인 자본을 활용했으니까. 자, 그럼 지렛대 효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 제가 지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강의 노트 59페이지예요. 강의 노트 59페이지 보면 정의 지렛대 효과 요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 뭐라는 건데 이거 보세요. 자, 총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요? 그냥 수익률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 이걸 은행과 내가 나눠 가져가는데 항상 뒤쪽을 봤더니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논점이 뭐예요? 정의 지렛대냐, 중립이냐, 부의 지렛대냐, 요거잖아요. 정이냐, 부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확인한다? 은행이 가져가는 목, 대저당 수익률이란 걸 먼저 찾아요. 그리고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지를 봐요. 저당 수익률이 낮다고 했으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목이 드러나는 거죠. 정.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정의 지렛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의 지렛대. 그러면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죠. 저당 수익률 또 나왔어요. 그리고 봤더니 저당 수익률이 낮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면 은행을 더 우려먹어야죠. 그런데 어려운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에서는. 부채 비율이 어떠냐, 대부 비율이 어떠냐, 차익 비율이 어떠냐. 그러면 요령이 A는 부채 비율이 뭐냐, 대부 비율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타인 자본을 쓴 듯하네. 타인 자본 또는 대출 금액 이렇게 번역만 해주면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타인 자본 또는 대출 금액으로 번역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번역을 하면 자, 은행이 대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을 뭐라고? 그냥 대출 금액이라고 하죠. 대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우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분 수익률은 보다 증가한다. 자, 그리고 지렛대 효과인데 위험이 나왔네요. 그러면 증가한다. 이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빵꾸론도 갑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이에요. 자, 위험은 일단 요 정의. 항상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실제 실현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네 글자로 바꾸면 불확실성. 자, 그리고 위험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자, 투자의 위험이 무엇을 원인으로 만들어지느냐. 이 원인으로 종류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그리고 이 사업상의 위험이에요. 사업상 위험 다시 시운치,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 사업상의 위험입니다. 자, 보세요. 위험의 종류는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설명해요. 그래서 요 밑을 봤더니 투자 사업 자체에서 연유합니다. 사업으로부터 연유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운영 위험이죠. 운영 위험. 반드시 요 두 개 기억해 줘야 돼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뭡니까? 요 놈이죠.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걸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죠. 유동성 위험. 자, 그 다음에 5번. 자, 밑을. 자, 5번은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요?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그럼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가 클수록이라고 돼 있으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평가된다. 자, 6번 보세요. 6번. 자,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비례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1번과 2번처럼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위험, 수익. 밑에도 수익, 위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맞춰보자고요. 자,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니까 1번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야죠. 수익은 얻을 수 없다. 2번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례관계니까 보다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또는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투자결정이론. 투자결정이론은 세 가지죠.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그 다음에 평균분산, 지배원리. 자, 아직도 어떤 분들이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놓고 누가 더 많으면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항상 요구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뭡니까? 봤더니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고, 이 기대되는 수익률은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측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통해 산정합니다. 둘 다 기대 수익률이죠.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요구 수익률이야. 자, 요구 수익률은 항상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요놈이 잘 나오죠. 최소한의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항상 최소한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구합니다. 자, 그럼 포인트가 이거예요. 빈 빵꾸를 보면 여기는 무위험이고 여기는 위험이에요. 무위험이니까 위험이 없다는 뜻이고 여기는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요 률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죠. 률이 이 률은 요구 수익률을 말해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위험이 없더라도 투자자는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최소한 요구하는 거. 위험이 없더라도. 이게 바로 예금이자 수준이죠. 예금이자. 그리고 이자는 항상 기다려줘야 되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요. 위험이 발견이 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얘가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위험이 있으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위험수당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실무에서 흔히 위험수당 주세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끔씩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함정으로 나오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실현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현실적으로 실제 달성된 수익률. 이게 실현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죠.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은 낮은 대안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 밑을 봤더니 뭔가 좀 복잡스럽죠. 자,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기대 수익이 A의 기대 수익이 항상 기대 수익률은 해석을 할 때 수익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거야. A의 기대 수익이 B의 기대 수익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A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그리고 A의 표준 편차 위험이죠. A의 위험이 B의 위험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의 위험이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험의 측면에서도 A가 선택되는 거죠. 자,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사례를 적용할 때는 한꺼번에 수익과 위험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먼저 수익을 먼저 분석해요. A의 수익이 B의 수익보다 크다. 그러니까 수익은 A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표준 편차가 작다. A의 위험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돼요. 그럼 이제 양쪽을 다 봐요. 수익의 측면에서도 A, 위험의 측면에서도 A니까 결국 이 사람은 A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립된다. 이게 투자안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면 성립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밑을 보세요. A의 수익이 큽니다 했으니까 수익은 분명히 A를 선택해야죠. 수익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A의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위험이 큰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위험이 적은 B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A를 선택하고 있는데 위험은 B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된다는 게 도대체 뭐고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냥 투자안이 하나로 통일적으로 일치가 돼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성립된다.
투자안이 선택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의 관리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보수적 예측이죠. 자, 첫 번째, 위험을 관리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위험을 낮추거나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투자의 위험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보수적인 예측을 하라는 거죠. 그럼 보수적 예측은 항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는 거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낮다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는 거죠. 높게 추정.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 이런 방식을 우리는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보수적 예측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의 불확실성, 즉 위험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게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산출된 기대 수익률에 무슨 조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합니까? 이거 잘 나옵니다.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추정한다는 거야. 수익은 가능한 낮게 추정하는 건데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조정. 자, 그래서 요령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수익의 측정 지표예요. 수익의 측정 지표.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수익. 다른 걸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산출된 수익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러니까 낮게 조정해야죠. 그러면 시험에 하향 조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위험 조정하는 일을 보죠. 자, 위험이 발견된다. 시작이 위험에 동그라미 치고 위험이 발견된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법이에요? 할인율을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할인율. 자, 그런데 출제자가 두 가지 형태로 준다고 했어요. 할인율이라는 형태로 주면 항상 할인율은 깎는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치죠.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집주인이 3억 원이라고 이렇게 제시했어요. 내 부동산은 3억 원이야. 그런데 위험이 딱 보여. 내가 물건을 살 사람인데, 투자를 통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3억을 지금 집주인이 불렀는데 갑자기 저 부동산에 위험이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를 후려쳐야 돼요? 가치를 높여줘야 돼요? 가치를 후려친다라는 게 할인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할인율, 가치를 후려친다, 후려치지 않는다, 후려친다. 그걸 우리는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요구 수익률로 나온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요구 수익률로. 그러면 위험이 발견되면 우리는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잖아요. 뭐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 다른 말로 위험 수당 주세요. 그러니까 방향은 할인율이 나오든 요구 수익률이 나오든 당연히 다 일치해요.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그런데 해석은 다른 거죠. 자, 위험이 발견되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건, 그 집주인이 제시한 가치를 후려친다는 뜻이고, 위험이 발견될 때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라고 말하면, 수익을 더 달라고 하는구나. 위험에 대한 대가 수당으로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위험한 투자일수록 나의 요구 수익률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상향. 자, 그럼 이제 보세요. 2번을 잘 보세요. 2번을 잘 보셔. 2번. 모의고사나 시험에 나오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리는 거니까. 자, 위험의 관리에서 요구 수익률이 나와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 항상 내가 요구하는 수익은 올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이 나오면 반드시 무조건 진리가 상향 조정한다, 올린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은 수익을 측정하는, 수익을 예측한 거잖아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란 말이에요. 수익을. 자, 이거 보세요.
자, 투자자들은 수익 투자를 할 때 수익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수익을 추정해. 수익을 예측합니다. 수익을 추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적 예측은 이 수익을 어떻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낮게 추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할 때 낮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된 기대 수익률 나오면 항상 위험에 관리에서는 낮추는 거예요. 기대되는 수익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올리는 거고. 자, 예측했어요?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수익률을 낮춰야죠.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의 요구 수익률은 더 달라고 해야죠. 위험 수당을 달라고 해야 될 테니까 요 두 가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강의 노트입니다. 이게 61페이지인데 질문이 많은 거예요. 요거 보세요. 3번.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제 문구는 출제자가 주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해석을 넣는 거고, 자, 요 뒤쪽이에요. 현재 기대 수익률이 큽니다. 현재 기대 수익률이 높다.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쉽게 맞추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예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뭔가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일치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장기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치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일치되려는 경향.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크다라고 나오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겠구나,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겠군.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현재 어떤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요? 기대 수익률이 커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그럼 선호해요? 비선호해요? 투자로서는 선호되는 자산이죠. 투자로서는 선호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사례를. 내가 A라는 오피스텔을 하나 투자하고 싶어요. A라는 오피스텔을.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대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오피스텔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가. 즉 선호되니까 사러 가는데 사러 딱 가면 어떤 걸 느끼느냐. 나만 그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물건을 사러 가보면 다른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 부동산을 달라고 즉 경쟁이 붙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요. 즉 집주인이 오피스텔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보세요. 이번에 요거요. 기대 수익률이 이번에 낮아요. 그럼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그런데 갑자기 집 주인이 내가 쭉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가려는데 그 오피스텔 주인이 나를 탁 잡아요. 야, 내가 깎아줄게. 내가 깎아줄 테니까 아니면 내가 오피스텔 가격을 깎아줄 테니까 야, 이 부동산 좀 사라.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보다 낮은 투자 비용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기대 수익률은 다시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뒤는 기대 수익률이 오른다고 해야 되고 기대 수익률이 크다 높다 그러면 뒤는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민감도요. 다시 빵꾸 노트로. 자, 민감도 분석. 야, 민감도에 동의어가 있는데 감흥도 분석이에요. 감흥도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동의어입니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항상 두 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요 문구만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 이런 원인을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러면 분명히 투자의 결과치가 변화를 주겠죠. 변화. 근데 그 변화가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이걸 찾는 거죠. 자, 투자의 결과치로 대부분 제시되는 게 수익률 또는 순영가예요. 수익률 또는 순영가. 이게 투자의 결과치겠죠. 자, 다시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그 요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투자의 결과치인 수익률이나 순영가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걸 분석하는 게 민감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한다.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자, 포트폴리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항상 세 가지 논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험에 항상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요놈이라 했죠, 요놈. 그러니까 요 흐름을 이해해 줘야 돼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로.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항상 어떤 위험만을 비체계적 위험, 다른 말로 덜 독한 위험이죠. 자, 체계적 위험은 독한 위험이니까 포트폴리오로도 제거할 수 없는 거고 비체계적인 덜 독한 위험은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이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해요. 반드시. 왜?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자산에 다른 자산을 묶는 거예요. 다른 자산을 묶어서 투자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에 어떤 자산을 묶을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트 메뉴가 이렇게 있죠. 요 밑이죠. 자, 보세요. 3번이에요. 자, 어떤 자산끼리 자산을 조합합니까? 그러면 항상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서로 다른 자산임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의 변화 방향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면 수익률의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수익률이 서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요게 보여야 돼요. 자, 요 마지막 박스에 보면 수익률이 서로 상반됩니다.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면 유사한 자산이에요? 서로 다른 자산이에요? 서로 다른 자산이라고 해줘야죠. 자, 다시 정리. 자,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지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수익률의 변화 방향. 근데 이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어떤 수치화한 지표가 있죠? 상관계수. 근데 이 상관계수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지표니까 상관계수는 암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보자고요. 자, 상관계수란 두 자산 사이의 수익률의 변화 관계를 의미합니다. 뭔가 수익률의 변화를 통해서 찾아낸 지표예요.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부호가 중요하죠.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어떤 걸 말해요? 수익률이 서로 반비례로 작동을 하는 경우. 상반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고 이 경우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 플러스 값은 항상 수익률이 서로 비례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암기 코드가 요 플러스 1로 암기했죠. 자,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 항상 뭐가 보인다? 1 플러스 1이 보이죠. 1 플러스 1이라는 건 동일한 자산을 하나 더 갖고 오라는 거니까,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자산을 묶으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동일한 자산을 묶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서로 유사한 자산이고 플러스 1은 완벽하게 동일한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이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자, 플러스 1은 항상 동일한 자산을 뜻하는데
자,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건 동일한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자산은. 그러면 결국 위험 분산 효과는 있다라고 해야죠. 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1의 대칭점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값은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값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거니까 완벽하게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해줘야죠. 있다. 자, 이게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 돼. 자, 플러스 1 나오면 1 플러스 1 동일 자산이구나. 효과 없다. 자, 플러스 1이 아니래. 이 말은 동일한 자산은 최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의 정도는 다르지만 위험 분산 효과는 있다고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완전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그럼 결론 보자고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상반된다. 그러면 해석이 서로 다른 자산이다. 해석되는 거고. 상관계수로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야죠. 부호가. 그리고 묶으면 효과가 좋다, 나쁘다. 효과가 좋다.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두 자산의 수익률이 상반되니까 상관계수는 이 음수의 값을 가져야죠. 음수. 마이너스 또는 음수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그럼 논점 중에 최적 포트폴리오죠. 최적 포트폴리오. 자, 위에 안 했네요. 자, 모든 위험을 제거합니까?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만. 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해야 됩니까? 그러면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하죠. 일단 마이너스 값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 그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입니다. 접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1번, 2번은 항상 이것만 보시라고 그랬어. 지금 위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감소시킬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비체계적 위험이겠죠. 비체계적 위험.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체계적 위험이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꼭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찾아낸 거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 나오면 항상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 수익이죠. 최고의 수익이죠. 최고의 수익.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가져야죠.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7의 기출입니다. 한번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수업 중에도 많이 풀었던 문제죠. 풀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중요한 거. 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2번부터 보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요 공식이 떠올라야죠. 순대가 이상합니다. 순대 먹을 때 이상한 거 있으면 뱉어내야죠. 이가 뭐예요? 이자 비용이고 상이 감가상의 요 상각이죠.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항상 세금에서 비용 처리를 해준다 그랬죠. 정책적으로. 주의할 거. 자, 대출로 은행에 지급하는 비용 중에 원금을 상환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자만 인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저당권과 전세권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요? 타인자본이죠. 타인자본. 타인자본을 통해서 지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세 제도를 활용하죠. 일명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요새. 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요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항상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돈을 뭔가로 바꿔놔야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뭘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그런데 지금 문구를 봤더니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했군 잘했어요? 못했군 못했어요? 잘했군 잘했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리고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야죠. 있다. 자, 그리고 5번이 정답인데, 자, 부동산은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죠. 이걸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고요. 자, 30일에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이건 지식이 아니라 상식인데 한번 상식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자, 풀어보셨죠? 여기는 지금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익의 측면에서 유리한 어떤 전략을 찾으라는 건데 임대 관리를 통해서 공시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본이득이라 그러면 가격 상승의 이득이죠. 가격 상승의 이득인 자본이득의 증대를 위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럴듯하고. 3번 무슨 도관체 이런 걸 모르지만 절세 효과를 도모합니다. 아이, 맞을 듯해요. 4번 운영 경비를 절감합니다. 맞을 듯해요. 그런데 5번에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지렛대 효과에서 봤구나. 이거 지렛대 효과에서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잖아요.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은행이 많이 가져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을 높인다. 그럼 틀린 거죠. 부채 비율이, 여기는 부채 비율의 용어 정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빚을 많이 진다는 거니까 뭔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상 요게 틀리는 거죠. 요게. 자, 이번에는 29예요. 한번 보세요. 스탑. 풀어보셨습니까? 일단 용어가 금융위험, 법적인 위험, 무슨 시장이, 사금법인유 시운치구나. 자, 그러면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만 봐야죠. 여기 봤더니 무슨 부채가 증가한다 했어요. 빚이 증가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럼 뭔지 몰라도 금융 위험이겠군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7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논란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뭔가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원인이 시장 경기예요. 시장 경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근데 뒤쪽을 봤더니 사업상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상의 위험은 다시 세 글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여기는 시장 위험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라고 나와도 되고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포함되니까 사업상의 위험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옳은 것이죠. 일단 기억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자고요. 자, 대출자 은행이 나와요. 대출자 은행. 그리고 위험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변동금리가 나와야죠. 은행은 항상 위험하면 금리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해야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거니까 일단 니은이 들어간 것들을 삭제해 보자고요. 니은이 들어간 거. 너 삭제. 음에 니은 없는 거 기억본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이, 뭘 덜 풀어. 그냥 여기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좀 어렵죠.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이 있고 여기 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비례관계인지를 보자고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비례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이 나오면 뒤쪽은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거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은 틀렸네요. 자, 요거 한번 보죠. 27의 기출입니다. 빠졌네요, 기출이. 자, 스탑. 자, 한번 풀어보셨죠? 자, 여기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항상 기준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자, 요거 2번이에요. 2번 너무 중요하다. 자,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든, 무슨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든, 종합 수익률이라고 나오든, 우리가 캐치할 바는 딱 요거죠, 요거. 수익률이라는 것만 캐치하죠.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은 항상 뭐랑 대비되는 개념입니까? 지분 수익률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분 수익률. 그런데 요 뒤쪽을 봤더니 지분 투자액이고 현금 수지죠. 현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 이게 지분 수익이잖아요. 지분 수익.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나오면 안 돼요. 지분 수익률이 나와야지. 이거 정말 요새 잘 나오는 논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총 투자 수익률 나오면 수익률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수익률은 항상 지분 수익률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근데 뒤쪽을 봤더니 현금이 나왔어요. 현금. 여기서부터가 내 내목이죠. 지분 수익.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수익률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총 투자 금액이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기대 수익률이 작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는 거고, 기대 수익률이 작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안이 채택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은 항상 뭘 차감한 거예요? 순영업 소득은 뭘 차감했다?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죠. 영업 경비를 차감. 근데 여기는 재산세는 차감하고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줬어요.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순영업소득이니까 재산세는 영업경비니까 재산세는 차감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래요. 네. 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요걸 우리는 불량부채라고 합니다. 불량부채. 자, 그리고 이 불량부채 나오면 항상,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포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실, 불량부채는 영업경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뒷문장,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 30회 한번 보죠.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1번. 자, 풀어보셨죠? 1번 딱 봤더니 체계적 위험이 나와요. 그럼 뒤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는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감소하지 않는 거죠. 요거 정답이네요. 틀린 거 찾으라 했으니까. 요렇게 찾아야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수익률이. 그러면 일단 수익률이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다른 자산이고 상관계수는 음수값이 나오는 거죠. 음수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묶으면 효과가 좋다, 나쁘다. 효과가 좋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가 효과가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나오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있어야 돼요.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수익을 항상 기대 수익률은 두 글자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군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맞았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합니다.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 있고, 그럼 해보자고요. 자,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45분이나 됐네요. 45분이나. 그러나 얘는 나눌 수 없다. 왜? 할 때 한꺼번에 봐야 돼. 할 때. 이 찔끔찔끔 얘는 보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